한국 문자? 그걸 문자라고 부를 수 있나요? 15세기에 급조한 표음 문자 하나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벨기에 브뤼셀 언어학회에서 40년 경력의 에드몬드 교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뒤편에서 한 명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교수님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실험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6개월 후 같은 강의실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에드몬드 플로렌스 디오니시오입니다. 올해 65세이고 프랑스 북부 릴에서 태어나 벨기에 브뤼셀에서 40년 넘게 유럽 언어학을 가르쳐온 교수죠. 제가 전문으로 연구해온 분야는 인도 유럽어족의 문자 체계와 언어 정책이었습니다. 라틴 문자부터 키릴 문자, 그리스 문자까지 유럽 대륙의 모든 문자 시스템을 분석하고 연구해왔어요. 어린 시절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하면서도 벨기에로 이주한 후 네덜란드어를 완벽하게 익혔고 대학에서는 영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어요. 세 개 언어 모두 라틴 문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라틴 문자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박사 과정에서는 인도 유럽어족의 문자 발달사를 전공했어요. 고대 그리스 문자가 어떻게 라틴 문자로 발전했는지, 각 유럽 언어들이 어떻게 라틴 문자를 자국 언어에 맞게 변형했는지를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독일어의 옴나우트, 프랑스어의 악상 기호, 체코어의 하체크 등 모든 변형 과정을 꿰뚫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한글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깊은 편견이 있었죠. 한국어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문법 구조도 유럽어와 완전히 달랐고 무엇보다 한글이라는 문자는 그저 단순한 표음 문자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아시아 문자 중에서는 한자가 훨씬 더 복잡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럽 언어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 교수들과 국제학회에서 아시아 문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일본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복잡한 체계라고 했고 중국의 한자는 표의 문자로서 연구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그냥 흥미로운 문자 정도로만 취급했어요. 15세기에 만들어진 비교적 새로운 문자이고 표음 문자로서는 특별할 게 없다는 시각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영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라틴 문자 기반의 언어들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고 확신했어요. 알파벳 26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간결하고 합리적인지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 완성된 문자 체계라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한국 학생들이 가끔 제 수업을 들으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글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을 보면서도 속으로는 민족주의적 감정이 과장된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예의를 지켜 정말 흥미로운 문자네요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진심으로는 유럽의 문자 체계가 훨씬 우수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이런 생각이 완전히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40년간 쌓아온 학문적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2023년 가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브뤼셀 자유대학교 연구실에서 논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국제전화를 받았어요. 한국 교육부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한국 문자 혁신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 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연을 해달라는 초청이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 문자 전문가가 아닌데요. 유럽 언어학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객관적 시각에서 평가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제 말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설득하려 했지만 솔직히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한국 문자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해본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제가 갖고 있던 편견 때문에 제대로 된 강연을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자국 문자에 대해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정말로 특별한 점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게다가 아내가 평생 유럽만 보고 살았으니 이번 기회에 아시아도 경험해보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청을 수락하고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시간 동안 한글에 대한 기초 자료들을 읽어봤습니다. 15세기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것, 28자로 시작해서 지금은 24자를 쓴다는 것,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든다는 것 정도였어요. 읽으면서도 여전히 특별할 것 없는 표음 문자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내용으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니 좀 과장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본 첫 인상은 놀라웠습니다. 거리의 간판들이 정말 깔끔하고 정돈되어 보였어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는데 한글로 된 부분이 훨씬 시각적으로 균형 잡혀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저 디자인적 인상 정도로만 받아들였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컨퍼런스 자료를 받아보니 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첫날은 한글의 역사와 원리에 대한 기초 강의, 둘째 날은 외국인 한글 학습 사례 발표, 셋째 날이 제가 맡은 기조 강연이었어요. 특히 둘째 날에 80세 할머니의 한글 학습 실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컨퍼런스가 시작되고 첫날 강의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글의 제자 원리,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표음 문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80대 할머니 한 분이 무대에 나오셔서 한글을 배우는 실습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80세 노인이 새로운 문자를 배운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냥 쇼가 아닐까? 하지만 곧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동의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80대 할머니가 단 2시간 만에 한글을 읽고 쓰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할머니께서 처음에는 이 나이에 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불안해하시더니 2시간 후에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문장을 또박또박 읽으시는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언어학자로서 40년간 연구해온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프랑스 노인들이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라틴 문자 기반이어도 최소 몇 주는 걸렸거든요. 그런데 한글은 완전히 다른 문자 체계인데도 하루 만에 가능하다니요.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로 한글이 그렇게 쉬운 문자라면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편견이 틀린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새벽 5시까지 뒤척이다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컨퍼런스 사무국에 전화를 걸어 직접 한글을 배워보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담당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유럽의 저명한 언어학 교수님이 직접 배우신다고요? 네, 정말이에요. 학자로서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거든요. 오전 10시 할머니와 함께 한글 입문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강의실에는 저와 할머니 그리고 몇 명의 외국인 참관자들이 있었어요. 강사 선생님이 칠판에 기본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를 적어주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키읔, 티귿, 피읍, 히읗. 처음 보는 모양들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어떤 규칙이 있어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자음의 제자 원리였어요. 기역은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을 다무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설명을 들으니 정말 과학적이었습니다. 40년간 라틴 문자만 연구해온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었어요. 라틴 문자는 역사적 변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인데 한글은 처음부터 발음 기관을 관찰해서 체계적으로 설계한 문자였습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어, 오, 우, 으,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을 조합해서 만들었다는 철학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우주관까지 반영한 문자라는 게 정말 경이로웠어요. 1시간 정도 지나자 조합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정말 논리적이었어요.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 니은과 아를 합치면 나가 되는 식이었죠. 라틴 문자처럼 글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음절을 네모 공간 안에 모아 쓰는 방식이 정말 독특하면서도 효율적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저도 간단한 단어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나라, 하나, 가나, 다나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박수를 쳐주시면서 그랬죠. 교수님도 참 빨리 배우시네요. 저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 어린 시절 라틴 문자를 배울 때를 생각해보니 알파벳을 외우고 철자법을 익히는데 몇 주가 걸렸던 기억이 났어요. 특히 프랑스어는 같은 소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어서 더 복잡했죠. 하지만 한글은 하루 만에 기본 원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파리로 돌아왔는데 머릿속이 계속 복잡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호기심과 의구심이 동시에 커졌거든요. 정말로 한글이 그렇게 특별한 문자일까? 아니면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소피아 르블랑 교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 교수는 40대 초반의 프랑스인 여성으로 파리 7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아시아학회 세미나에서 처음 만났는데 제가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니 정말 반가워하더군요. 드디어 유럽 언어학계에서 한글의 진가를 알아보는 분이 나타났네요.
며칠 후 파리 생제르맹가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털어놓았어요. 80대 할머니가 2시간 만에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봤다고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제가 직접 체험해봐도 정말 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소피아 교수는 파리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지 7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피아 교수는 이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에드먼드 교수님,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생각했어요. 10년 전에 한국어를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한글은 그냥 표현 문자 중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가르쳐 보니까 정말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학생들을 보세요. 대부분 한글은 일주일 안에 완전히 마스터해요. 반면에 한국어 문법을 제대로 익히는 데는 최소 6개월은 걸리죠. 한글 자체는 정말 배우기 쉬워요. 하지만 그게 단순해서가 아니라 정교해서 그런 거예요. 소피아 교수의 말에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소피아 교수가 자신의 경험을 더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저도 학생 시절에 한글을 처음 배웠을 때 정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런 문자가 세상에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프랑스어는 철자와 발음이 따로 놀잖아요. 같은 소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고 같은 철자라도 상황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고요. 하지만 한글은 보면 바로 읽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어의 경우 오우, 오우, 오우가 모두 같은 소리인데 철자는 다르죠. 영어는 더 심해서 아우가 단어에 따라 컴플리트리리 다른 발음이 나와요. 하지만 한글은 한번 배우면 모든 글자를 똑같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일관성이야말로 문자 체계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장점 아닌가요? 소피아 교수가 휴대폰으로 학생들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이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한글 캘리그래피를 연습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이 학생들은 한국어를 못해도 한글 자체를 정말 좋아해요. 문자가 갖는 시각적 아름다움과 논리적 체계 때문이죠. 에드몬드 교수님도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는 게 어때요? 언어학자의 관점에서 분석해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 많을 거예요. 저희 수업에 참관하셔도 되고요. 소피아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음 주부터 파리 대학의 한국어 수업을 정기적으로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파리 7대학 아시아학과 강의실에서 열리는 수업이었어요. 첫 번째 참관 수업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강의실에는 20명 남짓의 프랑스 학생들이 앉아 있었는데 나이는 20대 초반부터 40대까지 다양했어요. 직장인, 대학생, 주부까지 정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들이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칠판에 써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말이라는 학생이 자신의 이름을 말이라고 한글로 쓰면서 그랬습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프랑스어 발음이 한글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다니 너무 신기하고 즐거워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어 피에르라는 남학생은 피에르라고 쓰면서 한글이 프랑스어 R 발음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학습 속도였습니다. 이미 3주차 수업이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복잡한 단어도 막힘없이 읽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인사말은 물론이고 대학교, 도서관, 컴퓨터 같은 일상 단어들도 자연스럽게 읽고 쓰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소피아 교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한글로 프랑스어를 쓰면 어떨까요?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즉석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본주를 본주르로, 멜시를 메르시로, 오레부아를 오르부아르로 쓰는 식이었죠. 학생들이 정말 즐거워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소피아 교수가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즘 유럽 전체에서 한글 열풍이 불고 있어요.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할 것 없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글 배우기가 유행이에요. SNS에서 한글 챌린지도 인기고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소피아 교수가 휴대폰으로 유튜브 영상들을 보여주었어요. 독일 베를린의 젊은이들이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영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글 쓰기 대회를 여는 영상,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글 캘리그래피 전시회를 하는 영상들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독일 청년이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한글로 이치 리에베 디치를 이히 리베 디히라고 써서 독일인 여자친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여자친구가 정말 감동해하면서 이게 뭐야? 정말 예뻐 라고 반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더 체계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요. 스톡홀름 대학에서 한글 동아리를 만들어서 매주 모임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 스웨덴어를 한글로 적어보고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는 활동을 한다고 하더군요. 스웨덴어를 한글로 적으니까 발음이 더 정확해진다는 후기까지 있었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한글 워크숍이 매월 열린다고 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이 자신의 이름과 도시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시간이 가장 인기라고 하더군요. 엠스터담을 암스테르담으로, 로터담을 로테르담으로 쓰면서 정말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소피아 교수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에드먼드 교수님, 이해하세요? 이 학생들은 한국어를 제대로 못해도 한글 자체를 좋아해요. 문자 자체가 갖는 매력이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은 제가 다른 어떤 문자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파리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브뤼셀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글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언어학자로서 과연 한글이 구조적으로 우수한 문자인지 체계적으로 연구해보고 싶었거든요. 브뤼셀 왕립도서관에서 한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것은 자음 체계의 과학성이었습니다. 한글의 기본 자음 5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각각 모금, 설음, 순음, 치음, 후음을 대표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는 발음 기관에 따른 완벽한 분류 체계였습니다. 혓뿌리, 혀끝, 입술, 이 목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반영해서 만든 문자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가획의 원리였습니다. 기본 자음에 획을 더해서 거센 소리와 된 소리를 만드는 방식이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기역에서 키읔으로, 기역에서 쌍기역으로 발전시키는 논리가 음성학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소리의 세기와 기류의 강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이런 규칙성은 라틴 문자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프랑스어를 예로 들면 P, B, F, B가 모두 입술소리인데도 글자 모양에서는 전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한글은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모두 입술소리이면서 글자 모양에서도 체계적 관련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관성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모음 체계는 더욱 철학적이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점, 이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모음을 만들어낸다는 음양오행 사상까지 담고 있었어요. 우는 기본 요소들의 조합이고, 야, 여, 요, 유는 여기에 하나의 점을 더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당시의 우주관과 철학까지 반영한 문자였어요. 음성학적으로 분석해봐도 완벽했습니다. 국제음성기호 IPA로 비교해보니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으로 인간이 낼 수 있는 거의 모든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특히 어와 오처럼 미묘한 모음 차이까지 구별해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해온 인도 유럽어족 문자들과 체계적으로 비교해봤습니다. 라틴 문자는 고대 그리스 문자에서 발전했고 그리스 문자는 페니키아 문자에서 유래했어요. 수천 년에 걸친 역사적 변천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많은 불규칙성과 예외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완전히 달랐어요. 15세기의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였습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당시의 음성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과학적 설계물이었어요. 역사적 우연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한 계획과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문자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조합 원리였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하나의 음절을 만드는 방식이 정말 독창적이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의 3단계 구조로 이루어진 음절 단위가 한국어의 특성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이런 입체적 조합 방식은 세계 다른 문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 내면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40년간 라틴 문자가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한글이 여러 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났거든요. 학자로서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해야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특히 학습 효율성에서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한글은 24개 기본 글자만 익히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지만 프랑스어는 알파벳 26개를 익혀도 실제 읽기까지는 몇 달이 걸려요. 철자와 발음의 불일치 때문이죠. 이런 효율성 차이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벨기에 브뤼헤에서 열린 유럽 문자학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긴 것이었어요. 2024년 3월 벨기에 브뤼헤의 아름다운 고성에서 열린 유럽 문자학회 춘계 학술 대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학회는 유럽 언어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모임 중 하나였어요. 저는 평생 이런 기회를 꿈꿔왔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제목을 정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한글의 언어학적 특징이라고 평범하게 지으려다가 결국 한글 세계 문자사에서 가장 효율적인 설계라고 과감하게 정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에게 초록을 보여주니 모두 깜짝 놀랐어요. 에드몬드, 정말 이런 제목으로 발표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솔직히 저도 떨렸습니다.
40년간 쌓아온 학자로서의 신념과 명성을 걸고 하는 발표였거든요. 만약 설득력 있게 증명하지 못한다면 학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연구한 모든 데이터가 한글의 우수성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준비했습니다. 발표 당일 불의의 시청대회 의실은 가득 찼습니다. 유럽 15개국에서 온 언어학자들이 제 발표를 들으러 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아마 제목이 도발적이어서 호기심을 자극했나 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면서 정말 긴장되었어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상식을 뒤흔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 평생 라틴 문자가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연구하면서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한글의 제자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자음 체계, 천지인 사상을 반영한 모음 체계를 음성학적 도표와 함께 보여주었어요. 청중들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일 뮌헨 대학의 한스 밀러 교수가 앞자리에서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학습 효율성을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한글은 24개의 기본 글자로 1172개의 완성된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더 많은 조합도 가능하고요. 이는 세계 어느 문자도 따라올 수 없는 효율성입니다. 청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실제 학습 실험 결과라 생각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한글 학습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평균 4.2시간 만에 한글 읽기를 완전히 마스터했습니다. 반면 한국인이 라틴 문자를 유창하게 읽으려면 평균 3주가 걸렸습니다. 프랑스어의 경우 하나의 소리를 표기하는 방법이 평균 3.7가지입니다. 영어는 더 심해서 5.2가지죠. 하지만 한글은 하나의 소리에 하나의 표기법만 있습니다. 이런 1:1 대응 관계야말로 과학적 문자의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문자입니다. 라틴 문자의 역사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과학적 설계라는 측면에서는 한글이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이탈리아 교수 한 분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가 박수를 쳤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말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 더 자세한 데이터를 보여달라. 등등. 그날 저는 40년 언어학자 인생에서 가장 확신에 찬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라틴 문자 우월주의자가 아닙니다. 한글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문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불의의 학술대회 발표 이후 유럽 언론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벨기에 최대 일간지인 르수아르가 다음 날 첫 번째 면에 대서특 필로 보도했어요. 40년 경력 언어학 교수, 한국 문자가 세계 최고라고 충격 선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제 사진과 함께 한글 글자들이 크게 실렸어요. 프랑스 르몽드지도 국제면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프랑스계 교수, 평생 신념 뒤엎고 한글의 무릎이라는 제목이었죠. 독일의 디벨트지는 유럽 언어학계 거장의 한글 예찬론이라고 보도했어요.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신문들까지 모두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언론 반응의 양면성이었어요. 일부는 학문적 객관성을 잃었다고 비판했지만 더 많은 매체들이 용기 있는 학자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젊은 기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학 동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나이 많은 교수들 중 일부는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명성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렸다면서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젊은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고 직접 배워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브뤼셀 자유대학교 언어학과에서는 아예 특별 세미나를 요청해 왔어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라는 제목으로 3시간짜리 특강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00석 강당이 가득 찼고 심지어 다른 학과 교수들까지 청강을 왔어요. 수학과 물리학과 교수들도 문자의 수학적 구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정규 수업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럽 언어학 개론 수업에 한글 비교 분석을 정식 커리큘럼으로 포함시켰거든요. 학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수강 신청자가 평소의 3배로 늘어났고 청강생까지 합치면 강의실이 꽉 찼습니다. 첫 번째 한글 수업에서 직접 체험을 해봤어요.
45명의 벨기에 학생들에게 한글 기초를 가르쳤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2시간 만에 42명이 한글 읽기를 완전히 마스터했어요. 나머지 3명도 30분 추가 설명으로 해결되었습니다. 100% 성공률이었어요. 마틴이라는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고, 이어 다른 학생들도 의견을 냈죠. 교수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독일어 읽기를 제대로 익히는데 1달 반이 걸렸는데 한글은 2시간 만에 되다니 믿기지 않아요. 한글로 제 이름을 쓰니까 정말 예뻐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유럽 각국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이탈리아 로마 대학까지 모두 한글에 대한 강연을 요청했어요. 저는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한글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순회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 강연이었어요. 세계 최고 권위의 언어학과에서 한글을 주제로 강연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강연장에는 영국 전역에서 온 언어학자들이 모였고 심지어 BBC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그날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한글은 세계 문자 역사상 가장 완벽한 작품입니다. 이는 민족적 감정이나 개인적 선호가 아닌 순수한 과학적 분석의 결과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옥스퍼드 언어학과 학과장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정말 놀라운 발표였다며 우리도 한글 연구를 시작해보겠다고 말했어요. 2024년 7월 한국의 KBS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한 유럽 교수로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한국 방송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했고 제 한국어 실력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한글에 대한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자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지 직접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청을 수락하고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 여의도 KBS 방송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1년 전에는 한글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던 제가 이제는 한글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가 되어 한국의 방송국에 서 있다니요.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진행자를 만났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면서 교수님 덕분에 한국인들이 한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해주더군요. 그 말을 듣고 더욱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전달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방송이 시작되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한글이 그저 단순한 표음 문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연구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를 만든 조상들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40년간 유럽 문자만 최고라고 여기던 제가 한국 문자에 완전히 매료되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문자 유산을 갖고 있어요. 이 하나의 문자로 전 세계인을 감동시킬 수 있잖아요. 진행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우수한가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첫째, 발음기관을 관찰해서 만든 과학적 설계입니다. 둘째, 24개 글자로 10,000개가 넘는 음절을 표현할 수 있는 효율성입니다. 셋째, 보는 대로 읽을 수 있는 규칙성입니다. 이 3가지만으로도 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입니다. 방송 중간에 유럽 학생들의 영상이 나왔어요. 프랑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학생들이 한글로 메시지를 쓰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80세 프랑스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는 영상이 나왔을 때는 정말 울컥했어요. 할머니가 80세에도 2시간이면 배울 수 있는 문자라니 한국인들이 정말 부러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던 한국인 패널들도 같이 울고 있었어요. 한 분이 우리가 매일 쓰는 글자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외국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진행자는 끝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그 문자는 정말 기적 같은 존재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는 없어요. 저 같은 외국인도 한글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빠져버렸으니까요. 정말 자랑스러워 하세요. 방송이 끝나고 PD가 와서 정말 감동적인 방송이었다고 말해주었고 참 기뻤습니다. 시청자 반응도 폭발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댓글에 외국 교수님이 우리 한글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감동. 덕분에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다는 내용들이 넘쳐났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제 휴대폰에 온 메시지들을 확인했어요.
유럽에서 방송을 본 동료들과 학생들이 보낸 축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특히 소피아 교수가 정말 자랑스럽다며 한글의 진정한 전도사가 되었다고 써준 메시지를 보고 또 한 번 울었습니다. 한국 방송 출연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벨기에 교육부에 공식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어요. 벨기에 전국 대학들의 한국어와 한글 커리큘럼을 정식으로 도입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학계 인맥과 명성을 모두 걸고 작성한 제안서였어요. 놀랍게도 교육부에서 3주 만에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교육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시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보자고 했어요. 이미 유럽 각국에서 한국어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와 있었거든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은 한국어 전공 정원을 3배로 늘렸고 독일에서는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교에까지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저는 유럽 언어 정책 자문관으로서 더 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글을 유럽 보편교육 언어 중 하나로 포함시키자는 제안이었어요. 라틴어, 고대 그리스어처럼 인문학적 교양 과목으로 한글을 가르치자는 것이었죠. 한글을 배우면 논리적 사고력과 언어 감각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동료 교수들과 함께 유럽 한글 교육 연구회를 정식으로 창립했습니다. 처음에는 5개국 12명으로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18개국 120명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거대한 연구 네트워크가 되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유럽인에게 맞는 체계적인 한글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제대로 이해시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철학과 과학이 담겨 있는지를 깊이 있게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한글의 가치를 알 수 있거든요. 소피아 교수와 함께 한글 유럽을 매혹시키다라는 책을 공동 집필했습니다. 집필하는데 무려 1년이 걸렸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부터 유럽 각국의 학습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한 600페이지 분량의 학술서였습니다. 벌써 프랑스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유럽 전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책 출간 기념 강연회를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었는데 1500석 대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한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언어학자, 교육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 참석했습니다. 1시간 반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만 50개가 넘는 질문이 쏟아졌어요. 가장 의미 있는 프로젝트는 유럽 한글 축제를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매년 10월 9일 한글날에 맞춰서 브뤼셀 그랑플라스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문화 축제였어요. 유럽 각국 학생들이 모여서 한글 쓰기 대회, 한글 캘리그래피 전시회, 한글로시 쓰기, 한글 노래 부르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첫 번째 축제에는 22개국에서 5,000명이 참가했어요.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커서 브뤼셀 시청에서 특별 지원까지 해주었습니다. 독일 미넨에서 온 25세 대학생 미하엘이 한글로 쓴 사랑시가 대상을 받았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랑하는 안나에게 한글로 쓰는 이 글자들이 내 마음을 전해주길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미하엘이 말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언어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독일어를 한글로 써보니까 독일어의 새로운 면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이 정말로 세계인의 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2025년에는 축제 규모가 더욱 커져서 30개국 8,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제는 유럽연합에서도 공식 후원하는 국제 문화 행사가 되었어요.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특별 지원을 해주어서 한국 전통 문화 공연도 함께 열렸습니다. 지금 저는 유럽연합 교육위원회에 최종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유럽연합 27개국 모든 대학에 한글 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자는 야심찬 계획이에요. 21세기 글로벌 인재가 되려면 한글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미 10개국에서 찬성 의사를 표명했어요. 프랑스는 2026년부터 모든 대학의 한글 교양 과목을 개설하기로 했고, 독일은 한글을 제2외국어 선택 과목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중학교 과정에도 한글 수업을 도입하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에드몬드 한글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브뤼셀 시내에 있는 3층 건물을 임대해서 한글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글을 연구하려는 학자들이 찾아오는 성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0개국에서 200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다녀갔어요. 가장 뿌듯한 것은 제자들이 한글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에게 한글을 배운 유럽 학생들이 이제는 각자 나라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3명, 독일에서 5명, 네덜란드에서 2명이 한글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한글 세계화의 씨앗들이죠. 올해 66살이 된 지금 저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를 유럽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일 말이에요. 40년 전 젊은 언어학도였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때로는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있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의 꿈은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2030년까지 유럽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이 100만 명을 넘기는 것, 2035년까지 한글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2040년까지 한글이 영어, 중국어와 함께 세계 3대 국제어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한 꿈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글의 과학성과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유럽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그 문자는 정말 기적 같은 존재예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한글은 단지 한국인만의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저 같은 외국인도 한글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어 인생의 후반부를 바쳤으니까요. 한글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한글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니까요.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한글은 인류 최고의 문자입니다. 위풍당당했던 베이징 대학 교수가 중국 한자를 태국에 전파하기 위해 태국을 찾아갑니다. 태국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았던 중국 대학 교수. 그러나 그의 여권을 보게 된 태국인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이런 말을 하는데요. 아니 이게 뭐야? 당신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어? 제기랄. 지난 7월 한국을 상대로 벤코리아를 외치며 난동 피우던 태국.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왕하이밍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최근 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해 학자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한국이 있는데요. 얼마 전 있었던 일을 들려드려 볼게요. 먼저 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20년간 중국 한자의 우수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자는 단연 한자라고 자부하면서 말이죠. 5,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자야말로 인류 최고의 문자 체계라 믿었고 이를 증명하는 것만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제 연구는 많은 곳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등등. 제 연구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다니기도 했죠. 저는 한자의 뛰어난 특성을 설명하면서 청중들을 설득했습니다. 특히 한자가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문자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한국, 일본, 베트남, 유명하다는 동아시아의 나라는 모두 우리 한자를 사용했으니까요. 그만큼 한자의 가치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자로 통하는 세계라는 책을 준비하고 있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국 방콕의 출라롱콘 대학에서 특별 강연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권 참석자들 뿐만 아니라 서양 국가에서도 많이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한자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했어요. 공항 곳곳에 걸린 안내문에 한자의 비중이 적었거든요. 한자 대신 커다랗게 적힌 언어는 영어, 그리고 한글이었습니다. 중국어는 작게 구석으로 밀어낸 글자가 한글이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태국에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어를 이런 식으로 방치하다니 태국인들이 이 정도로 무식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야 한국인들이 태국에 와서 돈을 많이 쓴다더니 이런 식으로라도 한국인들을 대접해주고 싶은가 보다 생각하며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출라롱콘 대학에 도착하자마자 볼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의 캠퍼스 입구부터 한글로 된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저게 뭔 뜻인가 해서 번역기를 돌려보니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 수강생 모집, K컬처 특강, 한국 유학 설명회 등등 죄다 한국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두리번거리면서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혹시 태국어로 적힌 건 아닌가 싶어서 모든 현수막과 포스터를 번역해 봤는데 어쩜 하나도 없더군요. 저는 불편한 마음을 안고 행사 관계자와의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중국과 관련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걸 배제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죠. 그래서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캠퍼스에 중국 관련 홍보물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뭔가요? 유학이나 교환학생 관련한 홍보물도 많은데 그곳에서도 중국은 쏙 빠져 있더군요. 제가 못 본 겁니까? 행사 관계자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중국 관련된 내용은 학생들의 관심도가 떨어져서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중국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다니? 그렇다기엔 한국에 관련된 건 많던데요. 이 대학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덜 떨어진다는 걸 모르나 봅니다. 학생들이 좀 더 선진적인 문화와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하는 게 학교가 해야 할 일인데 한국 문화를 배우는 걸 가만히 두고 보다니 저라면 중국과 관련된 수업과 세미나를 늘렸을 겁니다. 저는 이 태국 관계자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중국어 관련 강좌를 늘리겠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제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어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수강 신청률이 많이 떨어져서 대부분의 수업이 폐강됐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어 수강은 수요가 높아져서 계속 생겨나는 추세고요.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강좌는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한글을 제2 외국어로 채택하고 있어서 한글 위주로 교육하는 게 맞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열이 확 받더라고요. 지금까지 중국어를 연구하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리고 무려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국이고요. 그에 반해 한국은 겨우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죠. 어떤 나라가 더 우수한지 이렇게 말해줘도 모르겠어요? 관계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말했지만 저는 듣지도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딴 행사 때려치우고 나가고 싶었어요. 미팅 장소에서 나와 캠퍼스 한가운데로 갔는데 제가 평생 연구해온 한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한글이 이곳을 점령하고 있었죠. 어떻게 강연을 끝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존에 약속된 내용대로 강연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아니었으면 뒤집어 엎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강연에서는 차마 못했던 이야기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기회를 통해 태국 내 한글 열풍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특히 지난 여름 7월에 있었던 벤코리아 사태를 언급하면 분명 태국 기자들의 공감도 살 수 있고 태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도 다시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방콕 포스트, 더네이션 등 주요 언론사 기자 5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국에 오자마자 가장 충격받은 건 태국 곳곳에 퍼져 있는 한글이었습니다. 대체 왜 태국이 한글을 배우는 건지 의아합니다. 한국은 얼마 전 태국인들을 무자비하게 추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행객들에 대한 검문도 강화했다고 하던데요. 태국인들은 그런 취급을 받아놓고도 한글을 배우다니 자존심도 없나요? 저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기자들을 바라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제가 전곡을 찔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네이션의 여성 기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제 말에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지금 잘못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조치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태국인들은 한국에 불법 체류를 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입국 과정을 까다롭게 한 것도 불법 체류자를 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자기 나라잖아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 나라를 이렇게 비판하다니 중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많이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무리 중국이 잘못했어도 중국 편을 드는 게 옳거든요. 여자 기자가 제 말에 반박하고 있을 때 다른 기자도 가세했습니다. 태국에서 벤코리아 운동이 있었던 건 한국의 이러한 조치를 잘못 이해한 태국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한국은 합법적인 취업 기회도 많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죠. 정식 루트로 가면 얼마든지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자니 불편한 마음만 커지더군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말입니다. 중국과 태국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태국이 한국 말고 중국에게 손을 내민다면 중국은 넓은 대국의 마음으로 태국을 받아줄 겁니다.
교수님, 벤코리아 당시 태국인들이 가장 후회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 국방부 장관이 우리가 중국과 손잡으면 한국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일 이후로 한국 기업이 반도체 수출을 중단했는데 그날부로 태국 자동차 산업이 올스탑 됐어요. 그때 중국은 어떻게 했게요? 우리를 도와주기는커녕 뒤에서 웃기만 했어요. 쉽게 말해 뒤통수를 친 거죠. 이런 나라를 어떻게 믿습니까?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불쾌한 건 매 한 가지였어요.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이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깟 도움 한 번 안 줬다고 겨우 70년 만에 성장한 한국을 추종하다니 태국인들의 태도가 너무나 굴욕적으로 보이더군요. 어느새 인터뷰는 제가 의도한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인터뷰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어영부영 인터뷰를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화를 내야 할 사람은 저인데 기자들이 궁시렁 거리더라고요. 언어학에 관해 다루려고 했는데 정치 얘기만 하다 끝났네. 여하튼 누가 중국인 아니랄까봐. 세상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라고 말이죠. 평소라면 불같이 화를 냈겠지만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태국인들의 태도에 매우 불쾌한 마음을 가진 상태로 호텔에 돌아왔어요. 근데 며칠간 강연 일정이 없어서 호텔에만 있는데 계속 안에만 있으려니 답답하더라고요. 현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부른 배를 두드리며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학생들의 하교 시간이 겹쳤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학생들을 찬찬히 살펴보는 저는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학생들이 가방에 비슷하게 생긴 인형들을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책에는 한글로 무어라 적힌 스티커들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은 한국어로 떠들거나 한국 노래를 크게 틀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라면 시끄러운 한국 노래를 끄라고 화를 냈을 텐데 태국 학생들은 오히려 신난다는 듯 노래를 더 키우라고 손짓하거나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고 길거리 한복판에서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동작도 수월하게 해내는 걸 보니 저 한국 가수의 춤을 얼마나 많이 보고 따라 췄을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저는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는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아이돌 가수들의 사진과 학생들이 가방에 달고 다니는 인형이 함께 찍혀 있는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신기하게 보고 있는데 북적이는 가게 안을 돌아다니던 한 학생의 가방에서 인형이 툭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떨어진 인형을 주워들고 대체 이게 뭐지 싶어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생이 소리를 치면서 제가 들고 있던 인형을 휙 하고 채가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도둑놈 취급을 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버릇없는 학생을 째려보았습니다. 학생은 태국말로 손가락질까지 하며 화를 내고 있었는데 제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더듬거리는 영어로까지 화를 내더라고요. 보통 언어가 안 되면 대충 말하다가 마는데 얼마나 화가 나면 저렇게까지 화가 나는 감정을 표현하나 싶었습니다. 학생이 화를 내는 이유는 이거였어요. 저를 진짜 도둑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런 걸 훔쳐서 뭘 하겠냐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생각은 달랐어요. 요즘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이것만 보면 난리예요. 얼마 전에도 딸 준다고 내 친구 가방에 달린 인형 훔쳐가려던 아줌마가 있었다고요. 저는 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너무 귀해서 구하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이 인형이 없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굴었어요. 한국 가수들을 본떠서 만든 인형인데 이게 없으면 애들이랑 대화가 안 돼요. 한국 가수들의 진짜 팬이라는 표식 같은 거거든요. 그나저나 아줌마 진짜 도둑 아니죠? 저는 자칫 잘못하면 도둑으로 몰릴 것만 같은 상황에 손사래를 치며 도둑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놀라운 장면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학생들이 들어간 가게의 진열대에는 온통 한국 과자와 라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것들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죠. 게다가 학생들은 한국에서 건너온 물건들의 포장지에 적힌 한글을 척척 읽었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에서 건너온 제품은 가게 구석진 곳에 먼지가 쌓인 채 나뒹굴고 있었고 그 물건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저는 가게에서 나와 학교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뭔가 할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발길이 닿았던 곳이 학교 근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깨를 잡히는 느낌과 함께 뒤를 돌아보니 완전 무장한 경찰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수상한 사람으로 신고를 한 것 같았죠. 경찰들은 저를 굉장히 정중한 태도로 대했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 경찰서로 가서 리포트를 써야 한다며 커피도 주고 심지어 다과까지 건네었어요. 제가 당연히 나쁜 의도로 학교에 간 게 아니라는 걸 안다는 듯이요. 저는 역시 학생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한국만 찾지만 어른들은 다르구나. 어른들은 중국의 위험을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잘 대우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태국처럼 중국보다 못 사는 나라의 극진한 대접은 당연하다 생각하며 거만하게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여권을 본 경찰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당신 한국인이 아니군. 방금 전까지의 친절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제 앞에 있던 커피와 다과는 흔적도 없이 치워져 있었어요. 중국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이봐, 당장 일어나. 당신이 여기에 앉아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 수상쩍게 학교 앞에서 어슬렁거린 이유가 뭐야? 경찰들은 저를 조사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순식간에 중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아니, 저는 중국인이잖아요. 저는 중국인인 제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알렸어요. 이봐요. 저는 베이징 대학교 교수예요. 신분증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온 것도 태국의 초청을 받아온 거라고요. 그런데 경찰들은 코웃음 치면서 대답했어요. 교수라고? 지난주에도 베이징 대학 교수가 잡혀왔는데 중국에는 베이징 대학 교수가 대체 몇 명이야? 제 얘기를 아예 못 믿더라고요. 그들은 학교 근처에서 뭘 한 건지, 왜 학생들을 미행했는지, 접촉한 학생은 없는지 계속해서 물었고 제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혹시 사진이라도 찍지 않았는지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랜 조사와 저를 초청한 주최 측의 도움으로 경찰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태국 경찰들의 행동은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잘해주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게 말이죠. 저는 그들에게 정식으로 항의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깜짝 놀라서 자신들의 잘못을 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항의해봤자 똑같을걸요? 그럴만하니까 조사했겠지? 할 겁니다. 지난달에 우리 경찰서에 잡혀 들어온 중국인만 해도 10명이에요. 관광지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위조 여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거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었고요. 지난해에만 해도 중국인 범죄만 300건이 넘어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해외에 나가는 중국인들의 수준이 꽤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해도 한국인이라고 했을 때와 중국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의 태도가 다른 건 말이 안 됐습니다. 이건 외교적인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말했음에도 이들의 태도는 미적지근했어요. 그래요. 한국인들도 경찰서 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처럼 사고 쳐서 오는 게 아니라 길에 쓰러진 사람들을 데려오거나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러 오는 경우가 전부예요. 이런 한국인들이랑 허구한 날 남의 나라에서 노상방뇨나 하는 중국인들을 어떻게 똑같이 대합니까? 태국에서 모진 수모를 당한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국인이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단 한 번도 한국을 부러워한다거나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를 탔는데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택시의 라디오에서는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백미러에는 한국 가수들을 상징한다는 그 인형이 달려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걸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학자로서의 양심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왜 모두가 한글에 열광하는 걸까? 이것만 알아보고 앞으로는 한국 쪽으론 침도 뱉지 말자 다짐했죠. 알아봐봤자 별다른 내용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언어학자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을 펼쳐 한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자처럼 오랜 역사도 없는 문자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런데 한글의 제작 원리를 알게 된 순간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제작 원리, 이건 마치 현대 과학자가 만든 것 같았어요. 기혁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흐는 혀가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을, 모든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6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시절에 이렇게 완벽한 해부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지. 더 놀라운 것은 모음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기본으로 만들어진 체계라니 여기에는 사상과 철학마저 담겨 있었어요. 게다가 이 세 가지 기본 모음을 조합해 다른 모음을 만드는 창의적인 방법까지 가지고 있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자가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한 문자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처음부터 치밀한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문자인 한글 앞에서는 한자도 무의미해 보였거든요. 게다가 또 한 번 저를 충격에 빠지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자는 배우는 데만 10년이 걸리는데 한글은 며칠이면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아까 봤던 태국 학생들을 떠올렸어요. 한국어를 능숙하게 읽고 있는 태국 학생들을 말이죠. 한글, 한국어가 대중적인 언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논리적이고 간단하고 직관적인 한글의 언어적 특성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한글이 한자보다 덜 떨어진 문자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좀 더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게 우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종대왕의 창제 목적을 알게 된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한글을 배워 뜻을 펼치게 하라. 기득권 중에 기득권인 왕이 한낱 백성을 위해 그들이 배우기 쉬운 언어를 만들었더군요. 먼 과거에 이러한 노력이 현재의 한글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한글을 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문자가 없는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 찌아찌아족, 문맹률이 99%에 달하는 솔로몬 제도, 볼리비아의 아이마라족 등 문자가 필요한 나라들은 모두 한글을 가져다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중국의 한자를 가져다가 쓰고 싶다고 하는 문화권이나 해외 다른 나라들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부정할 수 없는 사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복잡한 반면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었어요. 한국이 과거에 한자를 빌려다 썼었기 때문에 한글은 한자보다 훨씬 모자란 문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에서조차 한자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 결과를 어찌나 꽁꽁 숨겨두었는지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해당 내용까지 접근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중국 정부에서 이 내용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문맹률이 높다는 것이 옛말이라는 얘기가 돌았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부 사실이 아니었어요. 문맹률이 낮다는 통계는 베이징이나 상류층이 사는 지역에서 낸 것이고 대부분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시골 지역에는 발길도 안 했더라고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으니 당연히 글을 읽을 줄 알 것이고 그들 위주로 통계를 내면 문맹률이 낮을 수밖에요. 그런데 문맹률이 낮으면 뭐 합니까? 제가 이것까지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중국과 일본의 공통된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요즘 젊은이들은 한자를 제대로 쓸 줄 모릅니다. 휴대전화가 생기면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휴대전화가 알아서 한자를 찾아주니까 실제로 본인들 손으로는 쓰지를 못하는 거죠. 대충 비슷하게 뭉뚱그려서 써버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니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비슷한 상황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낫다라며 위안 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을 보니 착잡해지더군요. 한글은 모양이 단순하고 들리는 대로 쓰면 되니 한자처럼 복잡한 모양을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밤을 새워가며 연구한 결과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류 문자 발달사의 혁명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토록 과학적인 문자라니 한글을 뿌리 없는 문자라며 무시했던 과거가 떠오르면서 이불을 뻥뻥 찼어요. 부끄러워서 미치겠다고요. 저는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문자를 만들지 못했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그냥 다 잊자 생각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 가기 전 시내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거대한 전광판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꽤 큰 광장이었는데 광장 초입부터 들리던 노래를 광장 끝으로 가면서 쭉 듣고 나니 저도 모르게 그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중독적인 멜로디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이 노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대체 이 노래가 누구의 노래이길래 이토록 저를 괴롭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당 안에 있는 TV에서 또 똑같은 노래가 나오더군요. 저는 TV 앞으로 달려가 노래의 주인공을 보았습니다. 한 예쁜 여자 가수가 남자 가수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각각 아시아계와 아메리카계처럼 보이더군요. 저는 옆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태국인에게 대체 누구의 노래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블랙핑크 로제요. 모르세요? 라고 말하며 저를 구닥다리처럼 보더라고요. 한국 가수잖아요. 이번에 브루노 마스랑 컬래버레이션한 요즘 이 노래로 난리예요. 아파트라는 술자리 게임으로 만든 노래인데 요즘 술집 가면 다 저 게임만 하고 있다고요. 저는 아니 또 그놈의 한국이야? 다들 미쳤네. 라고 생각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다시 광장으로 터덜터덜 걸어갔는데 이번엔 그 광장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갑자기 커다란 스피커를 설치하더니 노래를 틀고는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플래시몹의 현장이었죠. 노래는 한 곡이 아니었어요. 몇 곡이나 이어붙여서 메들리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길을 가는 사람들은 모두 열광하며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맞춰 춤을 추는 노래가 전부 한국 노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또다시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에도 노래는 많은데 제가 아는 어떤 중국 노래도 이런 광경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중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려 엄청난 예산을 들였지만 단 한 번도요.
심지어 이런 자발적인 열광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문득 지난달 베이징에서 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정부 주도로 대규모 중국 전통문화 축제를 열었지만 젊은이들의 반응은 차가웠었어요. 억지로 끌려온 듯한 표정들을 하고 하품을 하며 지루해했는데 그때는 그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왜 그러는지는 알려고도 안 하고요. 젊은이들은 한국 가수들의 노래처럼 트렌디하고 세련된 것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중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니 이런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눈앞에 들이밀고 빨리 즐겨, 어서 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카페에 들어가니 BTS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식당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가게에서는 블랙핑크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는 한국 화장품 광고가 흘러나왔어요. 마치 작은 한국 같았죠. 한국은 문화의 힘 하나만으로 한 나라를 장악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부하던 중국의 수천 년의 역사는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전통음악, 현대음악, 어느 것 하나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죠. 하지만 한국은요? 한국어도, 한글도, 문화도, 심지어 그들의 전통의복과 음악마저도 세계인들의 축제에 초대를 받으며 그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연을 보내기 전에 한국 군악대 영상을 봤는데 그걸 보면서 중국과 한국의 수준 차이를 또 한 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럽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한국의 성공 사례를 보고 배우면 도움이 될까요? 한국인 분들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직도 머릿속에서 그 멜로디가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그놈의 아파트, 아파트.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정말 인정받고 있죠.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한글은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후대에게 남겨준 훌륭한 문자 같아요. 그리고 로제 씨가 퍼뜨리고 있는 아파트라는 노래로 인해 다시 한번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얼마나 강력한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만의 여우